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향 가는 걸 자제해달라, 가족, 친인척들도 모이지 말아달라, 애써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막상 또 3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그것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연휴에 무려 4천만 명 이상이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귀성보다는 여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추석 명절에 송편 빚고 윷놀이하고 그런 추억조차 드물다 보니까 집에서 OTT 보면서 게임하며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환경 문제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지금보다 빨라지게 되면 지금 같은 명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를 지금의 명절인데 가족 모두가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월 2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명절 증후군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송편도 지역별로 기후별로 다르다는데 맛있는 송편에 대한 이야기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길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김자훈과 조피디 외 여러 가수가 부릅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다른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만나 우리 사랑 부끈 달아오를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잊어버렸어, 떠난 게 좋아서. The summer dream.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미쳐버렸어 떠난 게 좋아서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를 미쳐버렸어요 떠난 게 좋아서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미쳐버렸어 떠난 게 좋아서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랜만에 음악 들으니까 좋은데요. 가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명 농협법 개정안입니다. 이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에도 법사위에서 논쟁이 있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1일에 재상정이 됐습니다만 결국 계류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인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다고요? 네, 농업계에서는 올해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더 논의하자 이런 의미로 계류된 상황인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문제입니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안 처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 개정안이 얼마나 논란이 되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원회 처리 과정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농협법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요. 농해수위의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커졌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김승남, 윤재갑, 김성교,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지난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소위 통과부터 굉장히 진통이 심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줄곧 여론에 부딪혀 계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11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게 최종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회 위원들도 농협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에 가장 이견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연임제에 발목이 잡혀서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미 있는 항목들도 함께 정체되어 있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네, 그럼 그 이견이 많은 농협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현장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농협법 개정안 내용부터 설명드리고 논란이 되는 내용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안 내용 중에는 농협이 농업농촌 발전과 좀 더 농민조합원들을 위한 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이른바 농협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지원비 사업비 상향인데요. 농업지원비 사업비란 이 농협중앙회 계열사가 한 30여 개가 되는데 이 계열사에게 받는 명칭 사용료라고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5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요. 농협 금융기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큰 곳, 수익 증가세가 뚜렷한 법인에 대해 부과율을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농업지원 사업비 부과율이 2.5%인데요. 이를 5%로 2배 늘리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지역 농협의 이 지원 사업 재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농촌에만 농협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농협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런 도시농협의 도농상생 사업비를 의무 납부하게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현장에선 환영하는 법 개정 내용입니다. 네. 이 쟁점이 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인데요.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협중앙회장도 연임이 가능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연임을 했던 4명의 농협중앙회장 중에서 3명이 횡령이라든가 뇌물수수 이런 각종 부패 사건에 연루됐고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에 이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꿨습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단임제를 다시 1회 연임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의 사업이 크고 다양한데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연속성,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1회 연임 허용의 이유입니다. 특히 현재 4년 단임제로 선출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부터 이 1회 연임을 허용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셀프 연임법이다 이런 별명도 붙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직 회장부터 연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우려가 커진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연임제의 폐단이 커서 단임제로 바꿨는데 이 폐해를 막을 대책 없이 연임제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지난 이 법사위 회의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과제를 전혀 이행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현직 회장부터 연임이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선행 유사 법률 개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법안 반대 단체들의 철회 의사를 확인하라. 그리고 현 이성희 회장의 불출마 의사를 확인하라.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은 특히 과거 중앙회장 연임제 시절의 폐단과 농협중앙회의 입법 로비 정황을 재차 언급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연임 조항은 빼고 나머지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농협법 개정안의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다른 쟁점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안입니다. 현재 농협법은 전국 지역농협의 상임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관악농협조합장 같은 경우는 11선 조합장이기도 한데요. 네. 무제한으로 열려있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상임조합장과 똑같이 2회, 그러니까 즉 3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지역농협조합장들이 많은데 이로 인한 폐단을 해소할 중요한 개혁 법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적용 기준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앞으로 2027년에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네. 그 이후부터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7년 선거 당선자들은 모두 초선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3선 제한을 적용하면 현재 3선 조합장 같은 경우는 6선까지 가능합니다. 임기가 24년이나 되는 거고요. 네. 7선 조합장 같은 경우는 10선까지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임기가 40년이 됩니다. 그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초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당장의 폐단은 방치하게 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지난 21일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회 수통관에서 농협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정도로 극심한 반대 입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만 현직 회장부터 연임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는 건 아니고요. 농해수위에서 올해 논의해서 합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라 이런 좀 덜 구체적인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반대 입장의 농민단체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농협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엔 눈 감고 회장 연임에 너무 많은 공력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런 비판부터 단임제로 당선된 회장이 본인 임기 중에 무리하게 법을 개정해서 본인부터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부분은 국민이라든가 농민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제를 제외하면 의미 있는 개혁안들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 반대 단체들은 현직부터 적용하는 연임제 조항의 폐단과 부도덕성이 너무 뚜렷해서 법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좀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예,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명절을 괴롭게 만드는 명절 증후군과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추석 연휴 어떻게 보세요? 진료 안 하시죠? 그죠? 진료요? 오늘 해야 됩니다. 빨간 날인데요? 네,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오늘 열기로 했고요. 네. 예전 같으면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올 것 같은데 근데 뭐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개인적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고향이 뭐세요? 고향은 뭐 대구인데 그렇게 멀진 않고요. 네. 그 코로나가 끝나고 이번에 처음 맞는 명절 추석인데요. 네. 명절 보내는 모습이 이제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변화가 생길 만도 한 게 명절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추석 연휴가 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되면서 꽤 길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휴가 휴식인 사람들은 근데 기분이 좋은데 저처럼 자영업자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좀 오히려 걱정되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처럼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는 특히나 친척들이 오랜만에 다시 확 모여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 시기다 보니까 서로 반갑고 좋기도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일도 생기거든요. 사정은 다르지만 또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느끼는 심적 스트레스를 명절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부르는데요. 오늘은 명절 증후군과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병은 아니죠? 설마 명절 증후군이? 그렇죠. 예, 병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병으로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얘기가 좀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 내리는 병은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문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심하게 겪게 되는 이제 것들을 그런 증후군으로 이제 묶어서 부르는데요. 명절에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는 걸 넘어서 아무래도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불편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명절 증후군요? 예,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권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명절 같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연하장이나 카드 보내야 되고 뭐 사람 초대해야 되고 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에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먼 거리에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받는 스트레스를 홀리데이 블루스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설과 추석이라는 긴 연휴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제사와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무래도 뭐 차례 준비하느라 뭐 가족들 맞이하는 준비를 하느라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이게 좀 부담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우리나라 명절 전통을 보면은 아무래도 명절 증후군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좀 사람 만나는 게 줄었잖아요. 네. 이게 근데 또 익숙해졌어요. 이미.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명절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원래 제사 지내는 집은 1년에 몇 번씩은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같이 모임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시국을 겪으면서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임도 많이 줄게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고향을 꼭 방문해야 된다는 생각도 점점 많이 변하게 된 것 같고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 계기가 생기는 것이 힘든데 그 계기가 생겨서 행동을 변화시켰을 때 그게 꽤 괜찮으면 또 이 행동은 지속되기 마련이거든요. 명절 때마다 항상 뭐 민족 대이동에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요. 좋긴 한데 긴장과 피로감을 느껴오다가 안 해보니까 또 괜찮거든요, 사람들이. 휴식도 취하고 네. 바쁜 일상 여유를 찾는 것이 더 이로운 선택이라는 인식이 좀 생겨난 것 같고요. 설문조사를 한번 보면은 네. 어떤 설문조사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비율이 10대부터 30대까지가 50% 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생각보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전통과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이제 명절 때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고향 가야지 라는 말보다 쉬어야지, 여행 가야지, 예, 여행 가야지 이런 말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일 붐비는 곳이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고 인천공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저는 외려 그 아까 설문조사 있잖아요. 10대부터 30대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확실히 근데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의 풍경으로 돌아와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한마디로 명절 증후군을 피할 수 없는 분들. 근데 공감 능력이 여기서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명절에 챙겨야 될 거는 선물과 용돈도 중요하지만 공감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미혼자든 기혼자든 명절이 되면 연휴 길다, 기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은 부담감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계에 대해서 갖는 부담도 굉장히 많고요. 처가나 시댁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 혹은 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이 싫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안부처럼 던진 말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공부 잘하냐, 직장은 어디냐, 아이는 낳았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인사처럼 하는 게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사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인의 삶의 영역은 너무 중요하고 또 훼손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명절이니까 어른들이 하는 덕담이니까 불편하더라도 참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면 이제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고요.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고부 갈등, 장서 그렇죠. 갈등 네. 이게 여전히 명절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일 텐데 최근엔 그 처월드의 영향력도 10월드뿐만 아니라 처월드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게 특징이라고요. 요즘 약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왜 10월드가 왜 드라마 본인 얘기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10월드는 이제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정 내 갈등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골 소재죠.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이렇게 간섭하고 지적하면서 그쵸. 막장 드라마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 너무 흔하게 보통 나왔었는데 옛날 같으면 여성분들이 시집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은 바로 10월드로 들어가는 거고 옛날 같으면은 시부모님 모시고 살거나 근처에 살면서 그 그늘아래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결혼 후에는 무조건 웬만하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게 됐고 또 삶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월드라는 말이 또 등장했잖아요. 처월드는 뭡니까? 처월드. 예. 결혼 생활에서 이제 처갑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맞벌이 부부 중에서 시댁에서 지원받는 비율은 점점 줄고 있고요. 2000년대 중반에 이게 좀 오래된 그거긴 한데 14%에서 7.9%로 감소했다고 하고 같은 기간에 처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좀 증가했거든요. 네, 아마 요즘에는 훨씬 더 좀 많아진 것 같고 주변을 좀 둘러봐도 저희 누나만 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누나 아예 그 어머니 옆으로 이사 갔거든요. 아주 그러니까요. 전략적으로. 네, 육아를 하거나 이런 데 그렇죠.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 시댁 도움보다는 처가 도움이 좀 더 편하다. 이제 이런 인식이 좀 많아지니까 우리 좀 처가 쪽 근처로 이사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간의 역학 관계가 변하면서 우리의 역할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역할 변화라는 것이 사실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순위에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신경 쓰지 않던 것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인간에겐 큰 어려움을 달아오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자인 홈즈와 라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스트레스 지수 목록이 있습니다. 이제 순위를 쭉 매겼는데요.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건들이 대부분 역할 변화랑 관련되는 것입니다.
목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1위가 배우자의 죽음. 역할이 변하겠죠. 네, 2위가 이혼이고 3위가 별거.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런 역할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꽤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은퇴라든지 아니면 결혼도 스트레스에 상위에 속하고요. 새 식구 증가하는 것도 아이를 낳거나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의 요소들이죠. 결혼하면서 10월대나 처월들을 경험하게 되면 예전에 강요받지 않았던 덕목들에 대해서 압박감이 느껴지니까 이런 압박감이 우리한테 꽤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0월드나 처월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참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다 들려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사실 뭐 이거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네. 뭐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아마 이어져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분법적으로 시댁이 아니면 처가로 보게 되면 이제 다툼이 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는 친족에 대한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고통과 스트레스를 마주할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시도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죠. 그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며느리나 사위를 우리나라의 여행원 외국인 맞이하듯이 외국인 맞이하듯이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긴 해야 되는데 법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랑 로마랑 법이 다른 것처럼 시집 오거나 장가온 사람들한테는 각 집안의 규칙이나 습관이 다르다고 느껴지니까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시댁이든 처가든 가정과 부부관계가 중심이 될 때 각자의 집안이 존중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댁과 처가 영향력이 너무 지대하다면 부부 중심적인 결정을 해나가면서 중심을 바로잡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약간의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결혼한 직후에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많이 다루잖아요. 이런 분들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솔루션 핵심은 비슷합니다. 공감과 배려를 갖고 대화의 길을 자주 가지라는 거고 명절에만 특집처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명절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뭐 어떤 걸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잘 들어주는 것이 공감의 태도를 가지고 잘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줘야 된다. 근데 명절 때는 아무래도 근데 그 한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좀 예민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명절이 스트레스 받는 시기라는 걸 예상하더라도 인간인지라면 짜증이나 화가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명절같이 스트레스가 충만한 시기에는 한 템포 더 느리게 반응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상대가 나를 세운다. 그럼 이제 막 대꾸하는 것보다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고요. 네네. 타임아웃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타임아웃. 그 스포츠에서 멈추는 그렇죠. 거. 네, 스포츠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작전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멈춰서 작전을 가다듬는 시간을 타임아웃이라고 하는데 관계에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잠깐 멈추고 좀 떨어져서 각자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좀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고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게 파도랑 같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밀려들었다가도 시간 지나면 천천히 빠져나가기 마련이니까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만 넘기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위험은 이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합의를 미리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타임아웃 하자. 우리 좀 화가 나면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자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게 미리 규정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려고 할 때 타임아웃 하면서 빠져나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 올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게 되니까. 이게 좀 뭔가 풀고 싶어서 왔는데 잠깐만 타임아웃. 그렇죠. 쟤는 왜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고부간 갈등이나 장서 갈등 같은 것들이 사실 저마다 다른 역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명절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부부 치료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네네.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둘이서는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둘이서는 무조건 얘기하다 보면 끝까지 얘기 못하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대화 사이에 중재자가 한 명만 있어도 본인이 하는 얘기를 그래도 끝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틀어진 게 좀 오래되시고 좀 심각한 경우라면은 좀 중재자, 치료자가 함께하는 대화를 좀 나눠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재자가 있는 대화. 네. 근데 요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그 명절 증후군이란 말도 곧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노력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명절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길 수는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네, 즐길 수 없으면 또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이. 예. 네, 시대와 문화는 계속 변하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코로나 시국도 끝나고 이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 시점이 약간 가족 관계가 크게 변하는, 문화가 변하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도 중요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하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나 차례 같은 예를 들어도 옛날 같으면 거의 뭐 일부만이 이렇게 재료 준비하고 다듬고 차리고 하는 거를 다 담당했거든요. 주로 큰 집에서 많이 하죠. 네. 근데 경제적이나 신체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이런 걸 헤아리고 함께 역할 분담도 하고 그래야죠. 뭐 음식도 다 차리지 말고 구매하기도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감 능력과 배려하는 것, 네, 좀 태도를 지녔으면 좋겠고요. 손 아래 사람이나 아무리 친한 가족일지라도 공감과 배려를 기본 장착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절의 본질이 뭐 차례나 성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만에 안부를 주고받고 친밀감을 확인하면서 일상의 위로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나 잘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제일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사실 이유가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고생해서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고. 맞습니다. 네. 네, 의미가 없으니까 주어진 명절 동안 무리하지 말고 휴식 잘 취하면서 여유를 갖고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그래야지 명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명절만 되면 거론이 되는 명절 증후군과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모던 한해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비슷한 의상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도 비슷한 느낌? 뭐가 또 본의 아닙니까? 예. 아유, 참 이 기분, 명절 기분이 좀 나네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오늘 오하나 원서님께 한복을 입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 이거 그래서- 주시는 거죠?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거 뭐 지금 한시적으로만 입으라고 아, 하는 그게 식으로? 매일 입고 다닐 자신 있으면 제가 매일 입고 다니실 약속을 하시면 지금 제가 눈을 아예 못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생각이 없던 거예요. 줄 생각이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일단 도포고요. 아, 예. 이제 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없으시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오늘 입혀드렸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우리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아, 자태를 그럴까요? 뽐내 보시겠어요? 예. 어떻게 뽐을 내요? 한 바퀴 들으면 한 바퀴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 조 대표님은 매일 입고 오시잖아요. 매번. 그렇죠. 네.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입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현대식 한복인 거죠? 전통 그렇죠. 한복이 이제 아니고. 뭐 문양도 그렇고 이제 네. 프린팅을 해가지고 멋있어요. 네 현대적인 한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착용감 괜찮으시죠? 정말 편하죠. 네. 한복 착용감이면 뭐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에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한복을 좀 준비해 드렸고요. 아, 네 예. 명절 맞이해서 명절 분위기가 나네요. 네, 네. 잠깐 한 시간이지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다고는 안 했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한복까지 입고 네. 예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의 네. 주제는 뭔가요? 이 추석과 연관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한복도 입으셨으니까 네. 뭐 명절 분위기에 무신 또 맞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추석의 의미를 조금 한번 정확히 되짚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추석이라는 걸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네. 가을 저녁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유난히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도 빌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이란 단어 안에는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란 단어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예, 단어가. 네. 이렇게 예쁜 의미인지 몰라요. 네. 앞에서 막 명절정후군 얘기하고 있었는데 단어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예쁘다. 네. 근데 이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왠지 조 대표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전통의 네. 저기 명절이다 보니까 네. 이 추석의 역사는 무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신라 유리왕 때 두 공주가 있었는데 네. 7월 보름부터 8월 대보름까지 한 달 동안 궁녀들을 두 편으로 나눠서 배 원단을 짜게 한 뒤에 그 만들어진 원단의 양을 무게로 재서 승부를 겨루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그냥 한 거예요? 두 공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배틀 짜기로 배틀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궁중에서 했던 하나의 그냥 게임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과 춤으로 대접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음식과 춤. 네, 이 행사를 가배라고 했고 네. 이 가배라는 단어가 가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음력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의 한을 더해서 가배놀이가 끝나는 8월에 한가배가 한가위로 불리게 되면서 이 추석이 한민족의 대표 명절 한가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얘도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송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송편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랜만에 얘기해 본 것 같은데 그렇구나.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안 빚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잘 먹지도 이제 않는 것 같고 왜 근데 이 송편을 먹게 됐을까요? 추석에는. 일단은 추석에 먹는 송편은 본래 소나무 송에 떡 병자를 써서 송병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떡에 이 소나무 맞아요. 잎을 들어갔던 넣어서 것 찌기 같아요. 때문이죠.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송편을 찔 때 뭐 솔잎을 꼭 넣고 찌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송편에 솔잎을 넣어서 같이 찌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엉겨붙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솔잎의 향이 떡에 배서 은은한 향을 내기도 하고 또 살균 물질인 피톤치드 효과로 송편이 잘 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조상들은 추석에 송편을 먹으면 이 솔의 전기를 받아서 소나무처럼 건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힘든 농사일이 끝나는 축제와 같은 한가위에 솔잎을 넣은 송편과 같이 건강하게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건강식을 만들어 드시면서 이 송편을 꼭 챙겨서 드시게 됐던 거예요. 한가위는 축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 추수를 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페스티벌이었다. 한가위가 힘들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힘들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전통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송편 모양이 반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리하세요. 그래요? 네, 예리하십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써 있는 대로 읽었을 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송편은 보통 반달 모양을 띠고 있는데 또 이 대에서 두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선 하나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삼국시대의 백제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백제 의자왕 시절에 궁궐의 땅 속에서 거북이 등 하나가 쑥 올라오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궁궐의 땅에서 거북이 등껍질 하나가 전설이죠. 전설. 네. 근데 그 거북이 등에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라라고 써져 있던 거예요. 등껍질에.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왕이 점술사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점술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 이제부터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신라는 반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커져서 만월이 될 것이다라는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역사의 운이 신라로 기울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야, 백제 왕 앞에서? 네. 그런데 실제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하면서 이 예언이 사실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자왕이 앞으로 송편을 반달 모양을 빚어서 앞으로 더 나아지는 미래를 염원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때부터 궁궐에서는 떡을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는 전설이 하나의 유래로 전해집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달 숭배 사상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인데 이 서양에서는 태양을 그리고 동양에서는 달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양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음력 이렇게 했는데 그 보통 송편은 소를 넣고 접기 전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굴려서
보름달 모양의 동그란 모양을 만들지만 소를 넣어서 접게 되면은 반달 모양을 띠게 돼요. 네. 그래서 이는 송편 한 개에 보름달과 반달의 모양을 모두 담아 달이 차오르는 과정의 변화를 담았다는 이야기예요. 만드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의미부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반대로 또 만약에 서양에서 송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달 모양이 아니라 동그랗고 빨간 태양 모양의 송편이 탄생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송편 모양이 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때요? 일단 모든 한식이 그렇듯이 이 지역별로 기후별로 특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냉면도 막 평양냉면도 있고 어디 냉면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추석을 대표하는 송편도 지역별로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네. 하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쌀을 넣어 만든 송편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나는 도토리나 감자를 이용해서 송편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손자국이 나도록 꾹꾹 눌러서 투박하면서도 먹음직스럽고 특히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탄닌 성분이 있는데 이 탄닌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각종 균과 바이러스 증상을 억제해서 뛰어난 해독 작용을 하고 네. 당분의 흡수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토리 송편은 평소에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는데요? 네. 도토리 송편은. 네.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네. 호박으로 송편을 만들고 호박이요? 네. 그래서 늙은 호박을 썰어서 말렸다가 가루로 만들거나 찐 호박을 이렇게 맵쌀 가루와 섞어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반죽 안에 깨나 밤 소를 넣고 호박 모양으로 빚은 후에 쪄서 낸 호박 송편이라서 모양이 보통 그 송편과는 조금 달라요. 네, 진짜 호박 모양이에요. 귀여운 호박 모양. 확실히 그 신라 백제에서 약간 벗어나 그렇죠. 있어서 그랬나 네. 보다. 예.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기대됩니다. 모시잎을 삶아서 맵쌀과 섞어서 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해서 만든 모시송편입니다. 모시송편. 네.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모시가 많이 재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라도에서 주로 먹는 별미송편인데 안에는 콩이나 팥, 밤, 대추 다양한 기호에 맞게 넣어서 소로 넣고 송편을 쪄서 빚고 만듭니다. 근데 모시잎을 넣어서 만든 송편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서 특유의 쫄깃한 맛이 장점이고 또 오래 두어도 쉽게 굳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오래 여러 번 드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네. 청취자분들께는 또 이 모시송편을 모시송편. 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도에서는 맵쌀가루에 칡가루를 섞고 강낭콩이나 팥 등의 소를 넣어서 큼지막하게 드십니다. 네. 그래서 경상도의 이 칡송편은 모양이 굉장히 크고 투박한 특징을 있는데 칡의 단맛과 쓴맛 그리고 독특한 향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네, 그리고 칡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숙취해소에 좋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제 좀 한잔 하신 다음 날 네. 드시기 좋은 송편으로 바로 이 칡송편을 좀 추천을 드리고 해장 싶습니다. 송편이군요.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예. 네, 참 송편 종류가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어떤 음식이든 간편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송편도 사실 좀 간단히 해먹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사서 드시는 게 제일 좀 편하시긴 하겠지만 또 이게 한 번씩 명절 기분을 내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처럼 긴 연휴에 우리 아나운서는 또 방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어디 좀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은 좀 명절이 길어서 심심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60초 만에 모든 송편 재료가 완성이 되는 송편이 있는데요. 네네. 아나운서님께도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60초? 같아서 네,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60초. 네, 바로 송편 키트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또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다. 네. 요즘 워낙 밀키트 시장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송편까지도 밀키트로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송편도요. 네. 네. 그래서 인터넷에 송편 키트 이렇게 검색하셔도 쉽게 구매나 배송이 가능하신데. 아, 좋아요. 네. 네, 보니까 계량호까지 다 들어 있어가지고 레시피대로만 하면은 아주 쉽게 송편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편 반죽이 되게 점토나 클레이 같아가지고 아이들을 기르시는 집이나 네. 명절에 손주 손녀가 많이 오는 큰 집에서는 이 송편 키트가 또 너무 좋은 놀잇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달콤한 송편을 아이들이 또 잘 먹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송편 키트 하나씩 구매하셔서 조물조물 오손도손 나만의 송편을 만들어서 이제 찜기에 찌시고 난 다음에 참기름을 착 발라가지고 같이 나눠 드시면 웬만한 떡집만큼이나 훌륭한 가정식 송편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송편 빚기 클래스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워낙 이 K푸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네. 한식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한식문화관에서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틀 동안 명인과 함께하는 송편 만들기 추석 특별 클래스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점은 한가위를 맞이해서 고향에 가지 못한 내국인과 한국의 명절 음식 만들기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네. 외국어로 진행된 이제 송편 클래스가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첫날 24일에는 북한 평안도 출신의 김왕자 명인님께서 북한의 추석 음식과 송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녹두송편과 콩송편, 국화차 만들기도 시연하면서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추석 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수업을 한 것 같은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외국인들은 지인들과 모여서 좀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경험이 재미있는 문화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인숙님이 한복 입은 모습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네, 콩이나 보이는 라디오, KBS 라디오 채널 찾아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추석을 앞두고 오늘 오전 사이에 귀성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좀 여유를 갖고 양보 운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다음 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개천절인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쉴 수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 있게 추석 명절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을 중추절이라는